어머니 진정하세요. 너무 힘드시면 저에게 기대세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니? 우리 영감이. 괜찮아요. 제가 옆에 있잖아요. 나는 내일 내 하나뿐인 아들을 죽인 며느리를 경찰에 고발할 것이다. 차가운 강바람이 마른 뺨을 핥히고 지나갔다. 한 줌재로 변한 내 아들 민준이가 저 시퍼런 물속으로 흩어지는 것을 본 바로 다음 날이었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 아들의 죽음이 빗길에 미끄러진 불의의 사고였다고 말한다. 그러나 나는 안다. 그것은 사고가 아니었다. 내 아들은 그 악마 같은 계집의 손에 죽었다. 모든 비극의 시작은 아들의 장례식장이었다. 국화꽃 향기가 숨막히게 진동하고 검은 상복을 입은 사람들의 낯선 구두 소리가 밤새도록 귓전을 울렸다. 내 심장은 이미 아들이 떠나던 그 순간 멈췄다. 60만 남아 사람들의 부축을 받으며 간신히 자리를 지킬 뿐이었다. 영정 사진 속에서 민준이는 세상 가장 행복한 얼굴로 웃고 있었다. 꼭 며느리 지연이와 찍은 결혼 사진에서 오려낸 사진이었다. 저렇게 환하게 웃고 있는 아이가 싸늘한 주검으로 내 앞에 누워있다는 사실을 내 뇌는 받아들이기를 거부했다. 어머님 기운 차리세요. 이러다 어머님마저 쓰러지시겠어요. 실신했다 깨어나기를 반복하는 나를 붙드는 건 늘 며느리 지연이었다. 지연이는 어찌나 서럽게 울던지 조문객들은 하나같이 남편 잃은 젊은 여자의 처지를 가여워하며 등을 두드려 주었다. 흐트러짐 없는 머리와 단정한 검은 원피스, 퉁퉁 부었음에도 여전히 고운 얼굴. 지연이는 슬픔에 잠긴 모습마저도 한 폭의 그림 같았다. 민준 씨, 나 두고 어디 갔어? 당신 없이 나 어떻게 살아? 아들의 영정 앞에서 무너져 내리는 며느리의 모습을 보며 내 가슴은 두 번째로 무너졌다. 그래, 저 아이도 오죽할까? 하늘같이 믿던 지아비가 하루아침에 사라졌으니 나는 나보다 더 큰 슬픔에 잠겨있을 며느리가 안쓰러워 내 몸도 가누지 못하는 주제에 지연이의 마른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다. 내 품에 안겨 흐느끼던 지연이의 어깨가 아주 미세하게 굳어지는 것이 느껴졌다. 그리고 마치 무언가를 확인하려는 듯 아주 잠깐 고개를 들어 조문객들 넘어 장례식장 입구 쪽을 힐끗 쳐다보았다. 너무나도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눈빛에는 남편을 잃은 비통함 대신 무언가를 애타게 기다리는 초조함이 서려 있었다. 그때는 나도 경황이 없어 내가 잘못 봤겠지 하고 넘겼다. 내 아들이 죽었는데 저 아이가 다른 생각을 할 리가 없지. 그럴 리가 없지. 스스로를 다독이며 다시 슬픔에 몸을 맡겼다. 하지만 그 위화감은 장내 내내 안개처럼 나를 감쌌다. 지연이는 조문객들 앞에서는 혼절할 듯 울다가도 사람들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이면 언제 울었냐는 듯 눈물을 닦고는 핸드백 속 휴대폰을 확인했다. 무음으로 해놓은 화면이 반짝일 때마다 그 아이의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렸다. 시어미인 내가 바로 옆에 있다는 사실도 잊은 것처럼 보였다. 발인이 있던 날 새벽이었다. 텅 빈 장례식장에서 나는 아들의 영정 사진만 하염없이 쓸어보고 있었다. 밤새 뜬 눈으로 세운 탓에 머리가 깨질 듯 아팠다. 그때 잠시 바람 좀 쐬고 오겠다며 밖으로 나갔던 지연이가 한참 만에 돌아왔다. 그런데 그 아이의 뺨이 희미하게 상기되어 있었고 값비싼 향수 냄새에 섞여 낯선 남자의 스킨 냄새가 희미하게 풍겨왔다. 어디 갔다 이제 오니? 네, 어머님. 답답해서요. 잠깐 정말 잠깐만요. 지연이는 내 눈을 피하며 황급히 화장실로 들어갔다. 나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남편의 관이 곧 나갈 시간인데 저 아이는 도대체 밖에서 누구를 만나고 온 것일까? 의심의 씨앗은 그렇게 아주 작고 단단하게 내 가슴속에 뿌리내리기 시작했다. 모든 장례 절차가 끝나고 텅 빈 아들의 집에 돌아왔을 때 나는 비로소 지독한 현실과 마주해야 했다. 집안 곳곳에 민준이의 흔적이 배어 있었다. 현관에 놓인 낡은 구두, 아침마다 커피를 내려 마시던 머그잔, 소파 위에 아무렇게나 벗어놓은 스웨터 그 모든 것이 엄마 하고 금방이라도 나를 부를 것 같았다. 나는 민준이가 쓰던 서재 의자에 주저앉아 아들의 채취가 남은 옷가지를 끌어안고 짐승처럼 울부짖었다. 며칠을 그렇게 시체처럼 보냈다. 지연이는 어머님 걱정돼서 혼자 둘 수 없다며 며칠간 우리 집에 머물렀다.
낮에는 죽을 끓여 내 앞에 대령하고 밤에는 내 등을 쓸어주며 살뜰하게 나를 챙겼다. 그 정성에 장례식장에서 느꼈던 의심은 나의 못된 착각이었을 거라고, 아들 잃은 슬픔이 나를 괴물로 만드는 것이라고 자책했다. 어머님, 이제 민준 씨 유품 정리해야 할 것 같아요. 계속 이렇게 두는 건 아닌 것 같아서요. 사고가 난 지 2주쯤 지났을까? 지연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나는 아직 아들의 물건에 손댈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산 사람은 살아야 한다는 그 아이의 말이 틀리지 않았기에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날 우리는 함께 아들 부부가 살던 아파트로 향했다. 깔끔하고 세련된 인테리어. 모두 지연이의 취향이었다. 민준이는 나는 엄마 집처럼 사람 사는 냄새 나는 곳이 좋은데 지연이가 이런 걸 좋아해서라며 머리를 극적이곤 했다. 나는 아들의 서재를, 지연이는 부부의 침실을 정리하기로 했다. 책상 위에는 민준이가 보던 건축 설계 도면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았던 내 아들. 나는 먼지 쌓인 책들을 하나하나 닦아내며 아들과의 추억을 더듬었다. 대학 합격 통지서를 들고 와 엄마 나 이제 호강시켜줄게. 라며 나를 번쩍 안아 올렸던 20살의 아들. 첫 월급을 타서 내게 촌스러운 빨간 내복을 사와 수줍게 내밀던 아들. 지연이를 데리고 와 엄마 나 이 여자랑 결혼할래라며 세상을 다 가진 듯 웃던 아들 기억의 파편들이 심장을 찔러왔다. 책상 서랍을 열었다. 온갖 서류와 필기구들이 뒤섞여 있었다. 그 속에서 유독 익숙한 물건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민준이가 대학에 입학했을 때 내가 국밥을 팔아번 돈으로 처음 사준 낡은 만년필이었다. 지금은 더 좋은 만년필이 몇 개나 있었지만 아들은 늘 이 만년필을 가장 아꼈다. 엄마의 땀이 담겨 있잖아. 라면서 만년필 케이스를 무심코 열어보았다. 그런데 만년필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작고 네모난 USB 메모리 하나가 들어있었다. 아주 작은 검은색 플라스틱 조각. 나는 그것을 가만히 손에 쥐었다. 그 순간 등 뒤에서 지연이의 목소리가 들렸다. 어머님 뭐 하세요? 나는 나도 모르게 움찔하며 손에 쥔 USB를 등 뒤로 감췄다. 왜 그랬을까? 그건 내 아들의 물건인데. 며느리에게 보여주지 못할 이유가 없는데. 마치 도둑질이라도 한 사람처럼 심장이 쿵쾅거렸다. 아니다. 그냥 민준이 쓰던 것 좀 보고 있었다. 많이 힘드시죠? 오늘은 그만하고 가세요. 나머지는 제가 천천히 정리할게요. 지연이는 내 어깨를 감싸며 다정하게 말했다. 하지만 그 눈빛은 내 등 뒤에 감춘 손을 향해 있었다. 나는 애써 태어난 척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 USB를 저 아이에게 절대로 들켜서는 안 된다는 강렬한 직감이 온몸을 휘감았다. 나는 그날 며느리 몰래 아들의 USB를 내 주머니에 숨겨 집으로 돌아왔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손에 쥔 작은 USB가 마치 이 세상의 모든 죄악을 담고 있는 흉물처럼 느껴졌다. 어둠 속에서 뒤척일 때마다 아들의 얼굴이, 그리고 장례식장에서 수상쩍은 눈빛을 하던 며느리의 얼굴이 번갈아 떠올랐다.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지? 아들 잃은 슬픔에 정신이 나간 게야. 며느리를 의심하다니 죄책감이 고개를 들다가도 이내 심장 한구석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속삭였다. 아니, 확인해봐야 해. 내 아들의 마지막을 그냥 그렇게 보낼 수는 없어. 다음 날 지연이가 잠시 장을 보러 나간 틈을 타 나는 민준이가 학생 때 쓰던 낡은 노트북을 꺼내 들었다. 전원을 켜는 데만 한 세월이 걸리는 구닥다리 컴퓨터였다. 덜덜거리는 소음을 내며 겨우 바탕화면이 켜졌을 때 내 손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주머니에서 꺼낸 USB를 더듬더듬 꽂았다. 딸깍하는 작은 소리와 함께 화면에 이동식 디스크라는 아이콘이 나타났다. 심장이 발치까지 쿵 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다. 폴더 안에는 개인 기록이라는 이름의 음성 파일 수십 개가 날짜 순으로 정리되어 있었다. 가장 최근 날짜는 아들이 사고를 당하기 바로 전날이었다. 나는 마른 침을 삼키며 가장 오래된 파일부터 순서대로 재생했다. 설계한 어는 폐기하고 비안으로 진행하는 게 좋겠습니다. 클라이언트 요구 사항을 다시 한번 체크해서 처음 몇 개의 파일은 아들의 업무와 관련된 내용이었다.
익숙한 아들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오자 나는 또다시 참을 수 없는 슬픔에 목이 메었다. 마치 민준이가 바로 옆방에서 통화하고 있는 것만 같았다. 그리움에 눈을 감고 아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몇 개의 파일을 더 들었을까? 내가 미쳤지 별것도 없는데 하는 생각에 모든 걸 멈추려던 순간이었다. 파일 목록의 중간쯤 사고가 나기 약 석 달 전 날짜의 파일에서 분위기가 확 바뀌었다. 이전의 파일들이 또렷한 목소리로 녹음된 것과 달리 무언가에 잔뜩 억눌린 듯한 지친 한숨 같은 아들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지연이가 또 돈 이야기를 꺼냈다. 이번엔 친구가 유럽으로 여행을 가는데 자기도 가고 싶다고. 내가 버는 돈이 부족한 걸까? 밤낮으로 일하는데 왜 항상 우리는 돈 때문에 싸워야 하는 거지?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 내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 뒤로 이어진 파일들은 지옥 그 자체였다. 아들은 마치 일기를 쓰듯 아내와의 갈등을 혼자 은조리고 있었다. 명품 가방, 고급 외제차, 강남의 고급 아파트. 지연이가 원했던 것들은 평범한 건축 설계사인 내 아들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벅찬 것들이었다. 어젯밤에는 크게 싸웠다. 지연이가 내 앞으로 들어놓은 생명보험 액수가 얼마냐고 묻더라. 그냥 궁금해서 그런다고는 했는데 그 말을 하는 지연이의 눈을 보는 순간 등골이 오싹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거겠지. 그래, 그럴 거야. 생명보험. 그 단어가 비수처럼 날아와 내 가슴에 박혔다. 아들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스스로를 애써 다독이고 있었지만 그 목소리에는 아내를 향한 깊은 불신과 공포가 배어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이름이 등장했다. 이강우 대표. 지연이 카드 명세서에서 몇 번이나 본 이름이다. 갤러리 후원자라고 했는데 왜 자꾸 둘이서만 만나는 거지? 물어보면 화부터 내니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다.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는 것만 같다. 미치도록 불안하다. 이강우. 낯선 이름이 내 머릿속을 헤집어 놓았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다. 노트북을 덮는 손이 사시나무처럼 떨렸다. 이건 단순한 부부싸움의 기록이 아니었다. 내 아들이 남긴 처절한 구조 신호였다. 그때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지연이가 돌아온 것이다. 나는 황급히 노트북을 닫고 USB를 빼주머니 깊숙이 쑤셔 넣었다. 어머님 아직 계셨네요. 점심은 드셨어요?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환하게 웃으며 들어오는 지연이의 얼굴을 보는 순간 역겨움에 속이 울렁거렸다. 저 웃음 뒤에, 저 상냥한 목소리 뒤에 얼마나 추악한 욕망이 숨겨져 있는 것일까? 어머님? 왜 그러세요? 안색이 안 좋으세요? 걱정스럽다는 듯 다가와 내 이마를 짚는 지연이의 손길을 나는 나도 모르게 뿌리쳤다. 아, 아니다. 잠을 설쳤더니 좀 피곤해서 그렇다. 내 행동에 지연이의 눈빛이 순간 차갑게 굳었다가 이내 다시 상냥한 미소로 돌아왔다. 그 찰나의 변화를 나는 놓치지 않았다. 저 아이는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눈치챘을지도 모른다고 경계하고 있다. 그날 이후 나는 복수심에 불타는 유령처럼 움직이기 시작했다. 낮에는 시장에 나가 평소처럼 국밥을 말고 밤에는 아들이 남긴 음성 파일들을 수없이 반복해서 들으며 다음 계획을 세웠다. 경찰? 아직은 안 된다. 심증만 있을 뿐 이 녹음 파일만으로는 그 교활한 계집을 엮을 수 없을 것이다. 내게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다. 이강우라는 남자의 정체 그리고 그와 며느리의 관계를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만 했다. 며칠 뒤 지연이가 바람 좀 쐬고 오겠다며 외출 준비를 했다. 상복 대신 평소 즐겨 입던 화사한 베이지색 트렌치코트의 목에는 실크 스카프까지 둘렀다. 남편의 49제도 지나지 않은 여자의 모습이라고는 믿기지 않았다. 다녀오겠습니다, 어머님. 나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지연이가 현관을 나서는 것을 확인하자마자 나는 미리 준비해둔 낡은 모자를 눌러쓰고 그 뒤를 쫓았다. 내 평생 누군가를 미행하게 될 줄이야. 아들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며느리를 향한 증오가 뒤섞여 나를 앞으로 나아가게 했다. 지연이는 아파트 단지를 나와 택시를 잡았다. 나도 숨 돌릴 틈 없이 뒤따라오는 택시에 올라탔다.
앞차 좀 따라가 주세요. 기사님이 룸미러로 나를 힐끗 쳐다봤지만 나는 아무 말 없이 창밖에 지연이가 탄 택시만 노려보았다. 택시는 서울 시내를 한참 달려 내가 평생 와볼 일 없었던 청담동의 화려한 거리 한복판에 멈춰섰다. 지연이가 내린 곳은 통유리로 된 고급 레스토랑 앞이었다. 나는 길 건너편 건물 기둥 뒤에 몸을 숨기고 숨을 죽였다. 잠시 후 값비싼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레스토랑 앞에 멈춰섰고 중후한 멋을 풍기는 중년 남자가 차에서 내렸다. 그가 지연이를 발견하고 환하게 웃으며 다가갔다. 지연이 역시 마치 기다렸다는 듯 활짝 웃으며 그의 팔짱을 꼈다. 장례식장에서 그토록 서럽게 울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남편 잃은 슬픔에 잠긴 미망인이 아니라 사랑하는 연인을 만나러 온 여자 그 자체였다. 두 사람은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며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갔다. 통유리창 너머로 그들의 모습이 보였다. 남자는 익숙하게 와인을 주문했고 지연이는 행복에 겨운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다. 남자가 지연이의 손등을 부드럽게 쓰다듬자 지연이는 수줍게 고개를 숙였다. 그 모습은 내 아들 민준이와 연애할 때도 단 한 번도 보여준 적 없었던 사랑에 빠진 여자의 얼굴이었다. 저 남자가 이강우로구나.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내 아들은 차가운 흙 속에 묻혀 있는데 저것들은 저렇게 마주 앉아 웃고 떠들고 있었다. 분노로 눈앞이 캄캄해졌다. 당장이라도 길을 건너가 저 레스토랑의 유리창을 깨부수고 두 년놈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싶었다. 하지만 나는 이를 악물고 참았다. 지금은 때가 아니다. 더 확실한 증거, 저것들이 내 아들을 죽였다는 빼도 박도 못할 증거를 찾아야 한다. 나는 차가운 기둥에 몸을 기댄 채 한참이나 그들을 지켜보았다. 웃음소리가 들리는 듯했고 행복한 공기가 유리창을 뚫고 나와 내 살갗에 와닿는 것 같았다. 그 행복은 내 아들의 목숨을 값으로 치른 것이었다. 그날 나는 결심했다. 내 아들을 위해서라도 저 악마들의 행복을 반드시 내 손으로 끝장내리라고. 내 남은 인생 전부를 걸어서라도 그 죗값을 치르게 만들 것이라고. 차가운 겨울바람이 내 옷깃 사이로 스며들었지만 나는 추운 줄도 몰랐다. 내 심장은 이미 지옥의 불길보다 더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으니까. 청담동의 밤은 내 평생의 세월과는 아무 상관없다는 듯 저 혼자 휘황찬란했다. 아들의 목숨값으로 차려진 저녁 식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는 시간은 피를 말리는 고문과도 같았다.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났다. 레스토랑 문이 열리고 술기운에 뺨이 발그레해진 지연이와 이강우가 팔짱을 낀 채 걸어 나왔다. 이강우는 지연이의 허리를 감싸 안았고 지연이는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세상에 둘도 없는 연인처럼. 그들은 주차된 검은 세단 앞에서 한참을 입을 맞췄다. 아들의 피가 채 마르지도 않은 입술로. 나는 차가운 콘크리트 기둥에 이마를 박고 신음 같은 울음을 삼켰다. 분노가 이성을 마비시키고 증오가 온몸의 혈관을 타고 흐르는 끔찍한 감각. 나는 그날 밤 인간이 얼마나 추악해질 수 있는지, 그리고 어미의 한이 얼마나 깊어질 수 있는지를 뼈저리게 깨달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나는 시체처럼 굳어 있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도시의 불빛들이 마치 지옥의 유황불처럼 일렁였다. 먼저 집에 도착한 나는 텅 빈 거실의 불도 켜지 않은 채 지연이를 기다렸다. 얼마나 지났을까? 현관문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리고 지연이가 가벼운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며 들어섰다. 짙은 와인 향과 남자의 스킨 냄새가 역겹게 코를 찔렀다. 어머님, 아직 안 주무셨어요? 불도 안 켜고 뭐 하세요? 어둠 속에서 소파에 앉아있는 나를 발견한 지연이의 목소리에 당황한 기색이 스쳤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내 눈이 어둠 속에서도 번뜩이고 있다는 것을 그 아이도 느꼈을 것이다. 재밌었니? 네. 무슨 말씀이세요? 오늘 만난 남자 말이다. 즐거웠냐고 물었다. 내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갑고 날카롭게 갈라져 나왔다. 지연이의 얼굴에서 순식간에 핏기가 가셨다. 그 아이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다. 그러나 그 당혹감은 아주 잠시였다. 지연이는 이내 언제 그랬냐는 듯 슬픈 표정을 지어 보이며 내 곁으로 다가왔다. 어머님 오해세요.
오늘 만난 사람은 민준 씨 살아있을 때부터 후원해 주시던 갤러리 관장님이세요. 민준 씨 일 때문에 위로해 주신다고 해서 잠깐 정말 잠깐 뵌 거예요. 거짓말. 그 입에서 나오는 모든 단어가 구역질 나는 거짓이었다. 나는 더 이상 그 가증스러운 연극을 보고 있을 수가 없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지연이를 지나쳐 내 방으로 들어와 버렸다. 등 뒤에서 어머님 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대답하지 않았다. 문을 잠그는 내 손은 분노로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다. 저 악마 같은 계집. 증거가 저 아이의 숨통을 끊어놓을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했다. 며칠을 고민했다. USB 속 아들의 목소리는 정황 증거일 뿐 살인을 입증할 수는 없었다. 이강우와의 관계를 찍은 사진 역시 불륜의 증거는 될지언정 살인의 증거는 되지 못한다. 그러다 문득 뇌리를 스치는 기억이 있었다. 사고 소식을 듣고 경찰서에서 처음 들었던 말. 빗길에 차가 미끄러지면서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브레이크. 그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리고 아들의 음성 파일 속에서도 희미하게 스쳐 지나갔던 단어였다. 브레이크 오일 그래 자동차. 사고가 난 아들의 차에 모든 비밀이 남아있을지도 모른다. 나는 다음 날 아침 사고를 담당했던 경찰서에 전화를 걸었다. 아들을 잃은 늙은 어미의 비통한 목소리를 연기하며 아들의 마지막 흔적이라도 보고 싶다며 사고 차량이 있는 곳을 물었다. 경찰은 잠시 망설이다가 가여운 노인의 청을 차마 거절하지 못하고 서울 외곽에 있는 대형 폐차장의 주소를 알려주었다. 버스를 몇 번이나 갈아타고 도착한 폐차장은 거대한 쇠붙이들의 무덤이었다. 녹슨 차체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기름 냄새와 먼지가 뒤섞인 음산한 공기가 코를 찔렀다. 관리인으로 보이는 인상 험악한 남자가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어떻게 오셨소? 최민준 씨 사고 차량 때문에 왔습니다. 제가 어미 되는 사람입니다. 내 행색과 슬픔에 잠긴 얼굴을 본 남자는 더 이상 묻지 않고 묵묵히 나를 안쪽으로 안내했다. 폐차장 가장 구석진 곳, 수많은 차들의 잔해 속에서 익숙한 은색 승용차가 눈에 들어왔다. 아니, 들어왔다고 할 수도 없었다. 그것은 더 이상 차라고 부를 수 없는 흉측하게 일그러진 고철 덩어리였다. 저겁니다. 나는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다. 아들이 매일 아침 출근하며 손을 흔들어주던 바로 그 차였다. 앞부분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찌그러져 있었고 운전석 문은 너덜너덜하게 뜯겨져 나갔다. 유리창은 산산조각이나 온데간데 없었다. 저 좁고 차가운 공간에서 내 아들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얼마나 무서웠을까? 엄마를 얼마나 불렀을까? 나는 차마 가까이 다가가지도 못하고 멀찍이 서서 가슴을 치며 통곡했다. 한참을 울었을까? 눈물이 마르고 정신이 조금 돌아왔다. 나는 비틀거리며 차체로 다가갔다. 그리고 무언가에 홀린 듯 조수석 쪽으로 몸을 숙여 차 안을 들여다보았다. 시트는 찢기고 온갖 부품들이 튀어나와 아수라장이었다. 그때였다. 무언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다. 보통 차 앞 유리 위나 룸미러 뒤에 달려있는 그것. 있어야 할 것이 보이지 않았다. 저 혹시 이 차에 블랙박스는 없었나요? 내 질문에 관리인이 귀찮다는 듯 머리를 극적이며 대답했다. 블랙박스? 아, 그거. 있었지. 근데 사고 나고 며칠 안 돼서 웬 젊은 여자가 와서 가져갔는데. 뭐 개인적인 물건이 들어있다고 자기가 부인이라고 하면서. 부인. 지연이었다.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것 같았다. 왜? 도대체 왜 지연이가 블랙박스를 가져갔단 말인가? 사고의 진실이 담겨 있을지도 모르는 가장 중요한 증거를.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하지만 이제 모든 조각들이 한 곳을 가리키고 있었다. 며느리 김지연. 나는 떨리는 손으로 구겨진 차 문을 붙잡고 간신히 몸을 일으켰다. 고철 덩어리가 된 아들의 차를 뒤로하고 폐차장을 나서며 나는 비로소 결심했다. 마지막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볼 시간이라고.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주머니 속 USB가 불덩이처럼 뜨거웠다. 나는 그동안 차마 무서워서 마지막 파일은 재생해보지 못했다. 아들이 사고를 당한 바로 그날 저녁에 녹음된 파일.
그 안에 담겨 있을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피할 수 없었다. 그날 밤 지연이는 친구 어머니의 장례식에 가야 한다며 집을 비웠다. 내게는 완벽한 기회였다. 나는 아들의 낡은 노트북을 다시 꺼내 들었다. 방 안의 모든 불을 끄고 창문으로 들어오는 희미한 가로등 불빛에 의지했다. 떨리는 손으로 USB를 꽂고 개인 기록 폴더의 가장 마지막에 있는 파일을 더블 클릭했다. 재생 버튼을 누르기 전 나는 눈을 질끈 감고 기도를 올렸다. 민준아, 내 아들아. 부디 이 어미에게 힘을 주렴. 내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그리고 재생 버튼을 눌렀다. 낡은 노트북 스피커에서 치직하는 잡음과 함께 익숙한 소리가 흘러나왔다. 자동차 엔진 소리, 차창을 때리는 거센 빗소리, 그리고 규칙적으로 움직이는 와이퍼 소리. 사고 당일 아들의 차 안이었다. 정말 당신이 그런 거야? 먼저 입을 연 것은 아들의 목소리였다. 평소의 다정함은 온데간데 없는 얼음처럼 차갑고 분노에 찬 목소리였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당신? 갑자기 지연이의 목소리는 불안하게 떨리고 있었다. 오늘 아침에 차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서 정비소에 들렀어. 근데 정비사가 그러더군. 누군가 브레이크 오일 라인에 손을 댄 것 같다고. 아주 교묘하게 조금씩 새어나가도록. 당신 어젯밤에 내 차고에 왜 내려갔었어? 그건 당신 지갑을 차에 두고 온 것 같아서. 거짓말. 당신이 내 서재에서 자동차 정비 관련 책을 뒤지는 걸 봤어. 이강우 그 자식 만나고 와서부터였지? 당신 도대체 나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말해. 민준이의 목소리가 절규처럼 터져나왔다. 그 뒤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빗소리만이 더욱 거세게 차 안을 채웠다. 그리고 이어진 지연이의 목소리는 내가 알던 며느리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그 안에는 경멸과 증오, 그리고 섬뜩한 광기마저 서려 있었다. 그래, 맞아. 내가 그랬어. 지긋지긋했으니까. 당신의 그 평범함, 그 지겨운 성실함. 매일 국밥집 아들 소리 들어가면서 사는 것도, 이 좁아터진 아파트에서 당신 월급에 맞춰 사는 것도 전부 다. 난 이렇게 살려고 태어난 사람이 아니란 말이야. 김지연, 너 미쳤어?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내 목숨으로 보험금이라도 타서 그놈이랑 살림이라도 차리려고 했어. 그래. 그랬다. 왜? 당신만 없어지면 돼. 당신만 없으면 난 훨훨 날 수 있어. 이강우 씨는 나한테 모든 걸 다 해줄 수 있는 사람이야. 당신 같은 사람이랑은 차원이 다르다고. 다 끝내고 싶었어. 이 지옥 같은 결혼 생활, 당신이란 족쇄. 전부 다. 지연이가 악을 쓰는 순간 끽하는 날카로운 타이어 마찰음과 함께 민준이의 다급한 외침이 들렸다. 지연아, 안 돼. 핸들. 쿵. 하는 굉음. 무언가 부서지고 찌그러지는 끔찍한 소리. 그리고 그 모든 소리를 집어삼키는 내 아들의 마지막 비명. 엄마. 그것이 끝이었다. 그 뒤로는 지직거리는 소음과 함께 영원한 침묵만이 흘렀다. 나는 노트북을 쥔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심장이 멈추고 세상이 멈췄다. 내 아들이 죽어가던 그 순간의 모든 소리가, 모든 대화가, 마지막 숨소리까지 내 뇌리에 낙인처럼 새겨졌다. 아들의 마지막 비명, 엄마. 하고 나를 부르던 그 처절한 목소리가 귓속에서 무한히 반복되었다. 으아아. 나는 짐승처럼 울부짖었다. 눈에서는 눈물 대신 피가 흐르는 것 같았다. 가슴을 쥐어뜯고 머리를 벽에 찧었다. 내 새끼. 내 불쌍한 새끼. 그 악마 같은 년의 손에 그렇게 고통스럽게 죽어갔구나. 어미도 몰라주고 그렇게 차가운 빗속에서 혼자 눈을 감았구나. 슬픔은 이내 하늘을 찌를 듯한 분노로 변했다. 내 안의 모든 선한 감정들이 재가 되어 사라지고 오직 시뻘건 복수심만이 활활 타올랐다. 나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아들의 영정 사진 앞으로 갔다. 환하게 웃고 있는 아들의 얼굴을 쓸어내렸다. 민준아, 내 아들아, 들었지? 이 어미가 다 들었다. 내가 얼마나 억울했을지, 얼마나 원통했을지 이제 다 알았다. 나는 USB를 손에 꽉 쥐었다. 그것은 더 이상 단순한 저장 장치가 아니었다.
그것은 내 아들의 목숨이었고 눈물이었고 한이었다. 그리고 저 악마들을 심판할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 걱정하지 마라 아들아. 이 어미가 내 원수 반드시 갚아주마. 내 목숨을 걸어서라도 저것들을 내가 있는 곳보다 더 깊은 지옥으로 끌고 내려갈 것이다. 영정사진 속 아들이 마치 그런 내 결심의 대답이라도 하듯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더 이상 울지 않았다. 대신 칼을 갈았다. 내 아들의 49제 그날을 심판의 날로 만들기로. 김지연, 내년의 가증스러운 연극도 이제 곧 끝날 것이다. 아주 처참하게. 그날 이후 내 시간은 두 갈래로 나뉘어 흘렀다. 사람들 앞에서는 아들 잃은 슬픔에 잠겨 하루하루를 겨우 연명하는 늙은 어미의 시간. 그리고 아무도 없는 캄캄한 방, 오직 나 홀로 존재하는 복수의 칼날을 가는 시간. 지연이는 내 슬픔이 너무 깊어 정신이 오락가락한다고 믿는 듯 했다. 내가 멍하니 허공을 보고 있으면 어머님 정신 차리세요라며 어깨를 주물렀고 내가 입맛이 없다며 수저를 놓으면 그래도 드셔야 민준 씨도 마음이 편하죠라며 억지로 죽을 떠먹였다. 그 위선적인 손길이 내 살갗에 닿을 때마다 나는 온몸의 신경이 곤두서고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지만 이를 악물고 참았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다. 내 아들의 49제, 그날이 오기 전까지 나는 완벽한 연기를 해야만 했다. 며느리가 끓여준 멀건 죽을 삼킬 때마다 생각했다. 이 음식은 내 아들의 목숨값으로 산 쌀로 만든 것이겠지. 저 아이가 입고 있는 옷, 바르는 화장품, 그 모든 것이 내 아들의 사망보험금으로 산 것이겠지. 그 생각이 들 때마다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모든 것이 모래알처럼 서걱거렸다. 밤이면 잠든 척 눈을 감고 누워 USB에 담긴 아들의 마지막 목소리를 뼛속까지 새겨 넣었다. 지연이의 악에 바친 절규와 엄마를 부르짖던 내 아들의 마지막 비명을 수백, 수천 번이고 되감아 들었다. 눈물은 더 이상 나오지 않았다. 눈물이 흘러야 할 자리에는 차가운 증오와 살이만이 용암처럼 들끓고 있었다. 49제를 이틀 앞둔 날 지연이가 조심스럽게 내게 물었다. 어머님, 49제는 민준 씨가 좋아하던 강가에서 조용히 치르는 게 어떨까요? 사람들 많이 부르지 말고요. 우리끼리 조용히 보내주자고요. 그 말을 하는 며느리의 눈에는 이제 이 모든 지긋지긋한 일들을 끝내고 싶다는 속내가 뻔히 비쳤다. 강가. 모든 것을 물에 흘려보내고 완벽한 자유를 얻고 싶겠지.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강이 내 아들에게는 마지막 안식처가, 내년에게는 지옥의 입구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저 아이는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나는 그날 밤 평생 처음으로 경찰서에 전화를 걸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마지막 도박이었다. 떨리는 목소리로 최민준 군의 어미라고 신분을 밝힌 뒤 나는 USB의 존재와 그 안에 담긴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했다. 수화기 너머의 젊은 형사는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는 듯 했지만 내 목소리에 서린 절박함과 확신을 느꼈는지 이내 진지한 목소리로 바뀌었다. 나는 모든 계획을 털어놓았다. 49제가 열리는 날 그곳에서 모든 진실을 밝힐 것이니 그때 와서 범인을 체포해달라고. 내 아들의 마지막 길 소란 피우고 싶지 않다고. 모든 것이 끝난 뒤에 조용히 와달라고. 형사는 잠시 침묵하더니 알겠다며 장소와 시간을 재차 확인했다. 전화를 끊고 나자 온몸의 힘이 쭉 빠져나갔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마침내 아들의 49제 날이 밝았다. 하늘은 내 속도 모르고 잔인할 만큼 파랗고 높았다. 지연이는 아침부터 분주하게 움직였다. 검은색 원피스를 단정하게 차려입고 옅게 화장까지 했다. 슬픔에 잠긴 미망인의 모습을 완벽하게 연기하기 위한 마지막 분장이었을 것이다. 우리는 국화꽃 몇 송이와 아들의 유골함을 챙겨 택시에 올랐다. 차가 강가로 향하는 내내 우리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다. 나는 창밖의 풍경만 하염없이 바라보았고 지연이는 흘러내리지도 않는 눈물을 연신 손수건으로 찍어냈다. 택시에서 내리자 차가운 강바람이 옷깃을 파고들었다. 늦가을의 강은 스산하고 황량했다. 강물은 잿빛 하늘을 담아 시퍼렇게 일렁였고 강변의 마른 갈대들은 바람에 부대끼며 울음 같은 소리를 냈다.
내 아들의 마지막을 보내주기에 더없이 어울리는 풍경이었다. 여기쯤이 좋겠어요, 어머님. 민준 씨, 이런 한적한 곳 좋아했잖아요. 지연이가 강물이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돗자리를 펴며 말했다. 나는 아무 대답 없이 묵묵히 그 뒤를 따랐다. 우리는 준비해온 간단한 제사상을 차렸다. 아들이 좋아하던 하얀 쌀밥에 미역국, 그리고 소주 한 잔. 지연이가 먼저 잔을 올리고 절을 했다. 어깨를 들썩이며 흐느끼는 모습이 어찌나 실감나는지 모르는 사람이 봤다면 천상열부라고 칭찬했을 것이다. 이제 내 차례였다. 나는 유골함을 품에 꼭 안고 강가로 다가섰다. 차갑고 단단한 함 속에는 내 세상의 전부였던 아들이 한 줌의 재로 담겨 있었다. 뚜껑을 여는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바람이 불자 하얀 뼈가루가 먼지처럼 피어올랐다. 민준아, 내 아들 이제 다 내려놓고 훨훨 날아가거라. 이 춥고 험한 세상, 더는 아파하지도 말고 억울해하지도 말고 엄마가, 이 못난 어미가 너 하나만 보고 평생을 살았는데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목이 메어 말이 잘 나오지 않았다. 이것은 연기가 아니었다. 내 심장에서 터져나오는 피 맺힌 절규였다. 나는 천천히 유골함을 기울였다. 하얀 뼈가루가 바람을 타고 날아가 차가운 강물 위로 스르르 흩어졌다. 잘 가라, 내 아들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아들의 마지막 흔적이 시퍼런 물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보며 나는 눈을 감았다. 역설적이게도 마음 한구석이 아주 조금 평온해지는 것을 느꼈다. 이제 내 아들은 이 더러운 세상의 모든 고통에서 벗어났다. 남은 것은 산자들의 몫이었다. 모든 슬픔을 강물에 떠나보낸 듯 나는 천천히 몸을 돌렸다. 어느새 내 등 뒤로 다가와 슬픈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는 지연이와 눈이 마주쳤다. 저 가증스러운 얼굴. 나는 아주 천천히 지연이에게로 걸어갔다. 내 움직임이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느꼈는지 지연이의 얼굴에 미세한 경계심이 스쳤다. 어머님, 이제 그만 가실까요? 나는 대답 대신 내 평생의 모든 힘과 분노와 원한을 오른팔에 실었다. 그리고 온 힘을 다해 지연이의 뺨을 내리쳤다. 짝! 고요한 강가에 살이 터지는 듯한 날카로운 파열음이 울려 퍼졌다. 소리가 어찌나 컸던지 멀리서 날던 새들이 푸드덕거리며 하늘로 솟구쳐 올랐다. 지연이의 고개가 세차게 돌아갔고 희고 고왔던 뺨 위로 시뻘건 손자국이 선명하게 피어올랐다. 지연이는 충격과 고통에 잠시 말을 잃은 채 제 뺨을 감싸쥐고 나를 바라보았다. 그 눈에는 왜? 라는 당혹감과 숨길 수 없는 공포가 뒤섞여 있었다. 어머님, 지금 뭐 하시는? 나는 지연이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얼음보다 차가운 목소리로 내뱉었다. 내가 내 아들을 죽였지. 내 목소리는 나직했지만 그 어떤 천둥 소리보다도 크고 날카롭게 지연이의 고막을 꿰뚫었을 것이다. 지연이의 동공이 격렬하게 흔들렸다.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지고 새하얗게 질린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 아들 잃은 슬픔에 정신이 나간 건 내가 아니라 너겠지, 이 살인자야. 나는 품속에서 아들의 낡은 손목시계를 꺼내 그 아이의 눈앞에 디밀었다. 사고가 나던 그 시각에 멈춰버린 시계였다. 민준이는 그날 정비소에 들렀었다. 브레이크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 그리고 그게 내년 짓이라는 것도 눈치챘지. 지연이의 숨소리가 거칠어졌다. 그 아이는 뒷걸음질 치려 했지만 내가 한 발 더 다가서자 겁에 질려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다. 블랙박스는 왜 가져갔니? 그 안에 내년의 추악한 비밀이 담겨 있을까봐 무서웠어. 이강우라는 놈이랑 내 아들 목숨을 가지고 더러운 거래라도 했나? 이강우라는 이름이 나오자 지연이의 얼굴은 이제 공포를 넘어 절망으로 물들었다. 어떻게 알았을까 하는 표정이었다. 그 아이는 이제 더 이상 슬픔을 연기하지 않았다. 대신 독이 오른 살모사처럼 눈을 번뜩이며 내게 소리쳤다. 증거 있어? 당신 말 누가 믿어준대. 당신은 그냥 아들 잃고 미쳐버린 늙은이일 뿐이야. 증거? 나는 피식하고 웃었다. 그 웃음소리가 얼마나 섬뜩하게 들렸을까. 나는 주머니에서 마지막 비장의 무기, 바로 그 작은 USB를 꺼내 보였다.
내 아들이 다 남겨놓고 갔더구나. 내가 어떻게 자기를 배신했는지, 그놈이랑 무슨 짓을 꾸몄는지, 그리고 마지막 날 차 안에서 내가 내 입으로 짓거렸던 모든 말까지도. USB를 본 순간 지연이의 마지막 방어선이 무너져 내렸다. 그 아이는 아하는 작은 탄식과 함께 그대로 자리에 주저앉았다. 당신만 없어지면 돼. 당신만 없으면 난 훨훨 날 수 있어. 맞니? 내 아들한테 이렇게 소리 질렀지? 브레이크가 고장난 차 안에서 죽음으로 달려가는 내 아들을 앞에 두고 그렇게 저주를 퍼부었지. 이 악마 같은 년아. 나는 아들의 마지막 순간을 묘사하며 지연이의 영혼을 갈기갈기 찢어놓았다. 지연이는 두 손으로 귀를 막고 고개를 저으며 짐승처럼 울부짖기 시작했다. 아니야.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시끄러워. 내 더러운 입으로 내 아들 이름 들먹이지 마. 내년이 받아야 할 벌은 감옥에서 평생 썩는 거야. 내 아들이 겪었을 고통, 그 10,000,000분의 1이라도 느끼면서 매일 밤 악몽을 꾸며 살아. 그게 내가 내년에게 내리는 심판이다. 내가 말을 마친 순간 어디선가 자동차 소리가 들려왔다. 약속했던 형사들이었다. 강둑길 저편에서 경찰차 2대가 조용히 다가와 멈춰섰다. 차에서 내린 형사들이 우리에게 다가왔다. 모든 상황을 파악한 듯한 그들의 눈빛은 차갑고 단호했다. 지연이는 경찰을 보자 완전히 이성을 잃고 발악하기 시작했다. 난 아니야. 저 노인네가 거짓말하는 거야. 난 아무 짓도 안 했어. 한 형사가 내게 다가와 조용히 물었다. 어머님 가지고 계신 증거물 이 USB가 맞습니까? 나는 말없이 USB를 건넸다. 형사는 그것을 받아들고는 다른 형사들에게 눈짓했다. 2명의 형사가 주저앉아 있는 지연이의 양팔을 붙잡아 일으켰다. 차가운 쇠붙이 소리와 함께 지연이의 손목에 은색 수갑이 채워졌다. 살인 및 살인 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당신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형사의 목소리가 강바람에 흩어졌다. 지연이는 수갑을 찬 채 경찰차로 끌려가며 끝까지 나를 향해 저주를 퍼부었다. 박정숙, 내가 가만 안 둬. 내가 나가서 당신도 똑같이 만들어줄 거야. 나는 그 추악한 발악을 아무 표정 없이 바라보았다. 가여운 것. 넌 다시는 세상 빛을 보지 못할 것이다. 같은 시각 청담동의 한 고급 오피스텔에서는 이강우가 내 연녀와의 살인을 공모한 혐의로 체포되고 있다는 소식을 나는 나중에야 전해 들었다. 경찰차가 사라지고 강가에는 다시 나와 차가운 바람만이 남았다. 길고 길었던 복수가 끝났다. 허망함이 밀려올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도 마음은 그저 고요했다. 나는 아들의 뼛가루가 흩어진 강물을 한참이나 내려다보았다. 강물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그저 묵묵히 제 갈 길을 가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시장에 들러 국밥 한 그릇을 말아먹었다. 아들을 잃고 처음으로 음식이 제대로 목구멍을 넘어갔다. 뜨끈한 국물이 속을 채우자 비로소 살아있다는 감각이 희미하게 돌아왔다. 텅 빈 집에 돌아와 아들의 영정 사진 앞에 섰다. 사진 속 민준이는 여전히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얼굴로 나를 보고 웃고 있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 액자를 쓸어내렸다. 민준아, 다 끝났다. 내 원수, 이 어미가 다 갚았다. 이제 저 더러운 것들 때문에 내 이름 더럽혀질 일도 없고 내 죽음이 억울하다 원통해야 할 일도 없을 게단.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하지만 그 눈물은 더 이상 분노와 한의 눈물이 아니었다. 아들을 향한 그리움 그리고 마침내 모든 짐을 내려놓았다는 안도감의 눈물이었다. 이제 엄마가 다리 뻗고 잘 수 있겠다, 아들아. 나는 아들의 사진을 가슴에 품고 조용히 은조렸다. 창밖으로는 어느새 어둠이 내리고 있었다. 길고 지독했던 겨울밤이 지나고 아주 더디게 새로운 아침이 오고 있었다. 아들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기 위한 어머니의 여정, 어떻게 보셨나요? 만약 당신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야기가 마음을 울렸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